단 하루 만에 1,000억 원, 엔비디아, 메타,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팔아치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지난 10년간 무조건 사라고 외쳐온 그 사람이요. 2026년 3월 26일, 월가에서 심상치 않은 거래 내역이 공개됐어요. 아크인베스트의 일일 매매 보고서. 여러분이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은 매도예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 2020년 코로나 직후 연수익률 150%를 기록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일찍 담아 수십 배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돈나무 언니예요. 그녀의 매매 내역은 매일 공개돼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아침 들여다보는 이유예요. 오늘 캐시우드가 뭘 샀나, 뭘 팔았나. 그런데 이날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날 가장 많이 판 종목, 메타 플랫폼스예요. 2개 ETF에 걸쳐 총 76,622주를 매도했어요. 환율 약 1,460원 기준으로 약 614억 원이에요. 하루 만에 단 한 종목에서요. 왜 메타를 팔았을까요? 아크 측의 공식 설명은 없었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메타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 2건에서 패소하며 구글과 함께 약 9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거든요.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퍼졌어요. 물론 리밸런싱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등 다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은 엔비디아예요. 세계 ETF 합산 기준 약 15만 5천 주를 매도했어요. 환율 약 1,460원 기준으로 약 389억 원 규모예요. 엔비디아 매도의 배경은 메타보다 복잡해요. 이날 엔비디아에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이란과의 갈등 장기화, 유가 급등, 반도체 섹터 전반의 매도세. 그런데 이날 엔비디아에 다른 종류의 악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구글이 뭔가를 발표했거든요. 구글의 AI 신기술, 터보 퀀트예요. 지금까지 AI는 이런 식이었어요. 더 좋은 GPU를 쓸수록 AI가 더 잘 돌아간다. 연비 높은 차를 달리게 하려면 엔진을 키워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터보 퀀트는 그 논리를 흔들 수 있어요. AI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의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에요. 엔진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운전 방법 자체를 바꿔서 기름을 6분의 1만 써도 똑같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하드웨어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기술이 실제로 엔비디아 수요를 줄일지는 아직 추정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우려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반응했어요. 이날 엔비디아는 지정학 리스크, 유가 급등, 터보 퀀트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4% 넘게 내렸어요. AMD, TSMC, 브로드컴도 팔았어요. AMD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겹쳤고 TSMC는 생산 능력 한계 경고가 나왔어요. 빅테크라면 가리지 않고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래 내역 맨 아래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ARKB, 아크 21 쉐어즈 비트코인 ETF, 2개 펀드 합산으로 약 49만 5천 주를 팔았어요. 이건 펀드 내 자산 배분 차원의 비중 조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150만 달러까지 간다고 공언해온 그녀가 현금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캐시우드가 항상 맞은 건 아니에요.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를 끝까지 버텨다가 70% 넘게 손실을 봤어요. 이번에도 틀릴 수 있어요. 비트코인 매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커졌을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정리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게 맞아요. 폭풍 오기 전에 짐을 줄이는 거예요. 실제로 지표도 뒷받침해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올해 들어 약 9% 하락했어요. 같은 기간 S&P 500도 5% 이상 내렸고요. 미국 증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날 캐시우드가 유일하게 산 종목은 뭘까요? 바로 템퍼스 AI, 티커 TEM이에요. ARKK ETF를 통해 약 5만 2천 주를 매수했어요. 엔비디아를 팔고 이 주식을 샀어요. 템퍼스 AI가 뭐냐고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암 진단이나 유전자 분석 같은 분야에서 병원에서 실제로 쓰이는 AI를 만드는 회사예요. GPU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로 진짜 문제를 푸는 회사예요. 이번 매매 패턴을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하드웨어 중심 AI 투자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AI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AI 투자 흐름이 인터넷 초창기와 닮았다고 봐요. 시스코, ATT 같은 인프라 회사가 먼저 뜨고 진짜 돈은 구글, 아마존이 나중에 벌었던 것처럼요. AI도 그 변곡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AI가 같은 경로를 밟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번 대규모 매도, 결국 두 가지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에서의 현금 확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같은 거시 불확실성 에선 포트폴리오 전환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는 데에 무게를 두는 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베팅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뭔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이 점검할 타이밍이에요. 정리할게요. 2026년 3월 26일 하루 캐시우드는 엔비디아, 메타, AMD, TSMC, 비트포인을 팔고 단 하나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기업 템퍼스 AI만 샀어요. 단순한 매도가 아닐 수 있어요. AI 투자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다만 이 해석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캐시우드도 틀린 적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방향을 틀 때마다 시장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공포지수가 9예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인데 9면 사실상 패닉 그 자체예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손을 떨며 매도 버튼을 누르던 그 주말, 한 남자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글 하나를 올렸죠. 지금 사세요. 그 남자의 이름은 빌 에크먼, 수십조 원을 굴리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의 창업자예요.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데 기업 이사회를 압박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아주 특이한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폭락, 2023년 국채금리 5% 돌파, 2025년 관세 쇼크. 시장이 극단적 공포에 빠질 때마다 에크먼은 어김없이 트위터를 꺼냈어요. 발언의 성격은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글을 올릴 때마다 시장은 변곡점을 찍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에크먼이 트윗 올리면 그게 변곡점이다. 공식 용어도 아니고 그냥 SNS에서 퍼진 농담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패턴이 2번, 3번 겹치면 마냥 웃어넘기기도 어렵죠.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2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치솟으면서 나스닥과 다우존스 모두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조정 구간에 들어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우려도 커지고 있죠. 반도체 업종은 더 심각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4% 넘게 급락했고 마이크론은 무려 10% 빠졌어요. TSMC, ASML, AMD, 인텔도 3% 안팎으로 줄줄이 하락했죠. 전쟁이 첨단 산업 공급망까지 흔들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왜 전쟁이 반도체를 흔들까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전반에도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거예요. 바로 이 공포의 절정에서 에크먼이 3월 29일 밤 늦게 X에 글을 올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극도로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약세론 말은 무시하라. 전쟁통에 세계가 패닉일 때 나온 역발상 선언이었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에크먼은 논리를 제시했어요. 그는 이 전쟁을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전쟁 중 하나라고 규정했어요. 미국과 세계 모두의 유리한 결과로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억눌렸던 경제가 한꺼번에 되살아날 거라는 시나리오였죠. 그 키워드가 바로 평화 배당이에요. 전쟁 프리미엄이 해소되는 순간 지금 가격에 눌려있는 우량주들이 본래의 가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목까지 콕 찍었어요. 바로 페니메이와 프레디메이예요. 생소하죠? 이 두 곳은 미국의 양대 주택금융공사예요. 쉽게 말해 미국인들이 집을 살 때 쓰는 모기지 대출 시장을 뒤에서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미국 주택시장이 돌아가는 건 사실상 이 두 곳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회사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 보호관리체계에 편입됐고 2년 뒤인 2010년엔 주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어요. 지금은 장외시장에서 조용히 거래되고 있죠. 에크먼은 이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고 봤어요. 영어 원문 표현은 더 직설적이에요. stupidly cheap, 그러니까 멍청할 정도로 싸다는 거죠. 에크먼의 발언 직후 어떻게 됐을까요? 페니메이는 당일 최대 41%, 프레디메이는 최대 47%까지 폭등했어요. 장외시장에서 하루 만에 50% 뛴 거예요. 그리고 에크먼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10배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죠. 10배요? 이게 가능한 근거가 뭘까요? 핵심은 민영화예요. 트럼프 정부가 페니메이와 프레디메이를 정부 관리 체계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 민영화가 현실이 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기업 가치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지난해 9월엔 민영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한때 15달러를 넘기도 했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예요. 반대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해요. 트럼프는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의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담수화 시설까지 폭격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어요. 실제로 미군 특수부대 수백 명이 이미 중동에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시장은 지금 이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어요. 아침엔 종전 기대로 오르고 오후엔 확전 공포로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죠. 다우는 소폭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마감한 이날의 혼조가 그 혼란을 정확히 보여줘요. 연준 의장 제롬 파월도 이날 발언했어요.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금리를 바로 올린다고 볼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었죠. 에너지 충격은 빠르게 오고 빠르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통화 정책은
시장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파월 발언 이후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22%에서 단숨에 5.6%로 뚝 떨어진 거예요. 전쟁 때문에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안 오르면 주식시장엔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럼 에크먼의 이 발언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사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에크먼이 추천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퍼싱스퀘어는 이 두 종목을 합산 2억 1천만 주 이상 10년 넘게 보유해온 최대 주주예요. 쉽게 말해 자기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지금 사라고 한 거예요. 타이밍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발언은 1분기 마지막 거래일 주말에 나왔어요. 헤지펀드는 분기 마지막 날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고해요. 자기 최대 보유 종목이 분기 마지막 날 40% 폭등하면 그 수에는 고스란히 퍼싱스퀘어 성과 보고서에 찍히죠. 게다가 퍼싱스퀘어는 지금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에요. 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메시지가 자신의 IPO에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죠. 이 발언이 순수한 투자 판단인지 아니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인지 투자자 입장에선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에크먼의 먼을 무조건 흘려버릴 수도 없어요. 퍼싱스퀘어는 2025년 34% 수익을 냈고 S&P 500 수익률의 2배 졌어요. 그리고 그의 역발상 트위치 실제로 바닥 신호였던 건 이미 4번이나 확인된 기록이죠. 트랙 레코드는 진짜예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거예요. 공포지수 9, 조정 구간 진입, 파월의 금리 동결 시사. 역사적으로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는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단 이번엔 전정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고 에크먼 자신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는 게 이전과 다른 점이에요. 에크먼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역발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목소리에 이해 충돌이 얽혀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보기가 무서우신가요? 아, 그때 팔걸 하는 후회나 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밀려오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말한 진짜 돈을 벌 기회 앞에 서 계신 겁니다.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9.2%, 마젤란 펀드 규모를 1,8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 777배로 키워낸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그가 오늘날 고통받는 투자자들에게 폭락장 처방전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하락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를 나누는 건 지능이 아니라 원칙이다. 사실 주식으로 돈 벌만한 머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공포가 밀려올 때 그 원칙이 흔들린다는 거죠. 린치가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공황 상태에 빠진 자기 자신이라고요. 린치는 장기 투자를 강조하며 최소 5년, 길게는 20년을 내다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의 흐름을 맞출 수는 없지만 시간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버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달 써야 할 돈으로 주식을 하면 주가 조금만 떨어져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여유 자금이 아닌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손절하게 되고 조금 오르면 서둘러 팔아버리게 됩니다.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요즘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분석하느라 밤잠 설치시나요?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전망에 14분을 썼다면 그중 12분은 버린 시간이다. 전문가들도 맞추지 못하는 걸 예측하여 애쓰지 말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린치의 투자법은 이른바 생활 밀착형입니다. 어려운 반도체 공정 이해 못해도 됩니다. 내 가족이 자주 찾는 매장, 주변에서 입소문 나는 서비스, 거기서 10배 주식이 나옵니다. 10살 아이에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2분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내가 잘 모르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 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린치는 화려한 기술용어로 포장된 기업도 경계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주식을 샀다면 그냥 털리는 겁니다. 나는 던킨도너츠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 기업을 먼저 찾아낸 건 전문가들이 아닌 주의 깊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활 속 정보가 실제로 강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린치가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하락장에서 확실하게 치유된다. 주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린치도 13년 동안 무려 19번의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그 유명한 1987 블랙 먼데이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폭락을 이기는 방법으로 내놓은 결론은 단 하나,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락장이 오면 현금이나 채권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린치는 말합니다.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가졌다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 됩니다. 폭락장은 오히려 좋은 주식을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기 종목이 급락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린치는 과열된 인기 종목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가치 기준을 벗어나 빠르게 오르지만 추락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고요. 중요한 건 시대가 변해도 돈 잘 버는 기업의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10배 수익을 줄 싹인지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 산 종목인지 냉정히 돌아볼 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을 보십시오. 이 회사가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제품을 찾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주식은 머리가 아니라 원칙으로 합니다. 공포가 닥쳤을 때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둘째,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산 주식은 눈 감고 카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시간은 뛰어난 기업을 가진 사람의 편입니다.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꺼내보세요. 시장의 소음은 끄고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